머스 그레이브가의 의식문. 오래된 나무 상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홈스를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여긴다. 영국 신사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옷차림은 물론이고 손수건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늘 청결하게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출에서의 모습이다. 집 안에서의 홈스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게을렀으며 엉뚱하기조차 했다. 나도 그다지 깔끔하거나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다. 보헤미안 기질을 가지고 타고난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깔끔하지 못했다. 그러나 홈스만큼 엉망은 아니었다. 평소에 그는 소파와 테이블을 오가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또 도대체 물건을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 바이올린을 끼고 그대로 잠을 자거나 읽던 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예사였다. 그는 피우던 잎담배를 불도 끄지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석탄 양동이 속으로 던지기도 했고 페르시아산 슬리퍼 앞에 끼워 넣기도 했다. 또 아직 답장을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주머니 칼로 난로 선반에 찔러두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격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의 사격은 야외 스포츠일 것이다. 그러나 홈스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방 안에 안락 의자에 앉은 채 맞은편 벽을 향해 권총을 쏘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총알 자국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인 VR을 새겼다. 위험할 것까지는 없다고 해도 어깨가 움츠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홈스! 그러나 홈스는 나의 비명에도 언제나 태어냈다. 내 사격 솜씨가 의심할 정도는 아닐 텐데 자네는 여전히 믿지 않는군 하고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집 안이 얼마나 엉망일지는 상상해 갈 것이다. 의자 바닥에는 읽은 후 치우지 않는 책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테이블 가장자리에는 실험에 사용했던 화학약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슬아슬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간혹 그것들은 버터통같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 서류였다. 홈스는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과 관계된 것들을 버리기 싫어했다. 그렇다고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에는 맹렬한 기세로 움직이다가도 해결한 다음에는 마치 짐승이 결점을 잡듯 꼼짝도 하지 않은 홈스였다. 그가 아니면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내 마음대로 치우거나 버릴 수도 없었다. 서류는 매일 쌓여갔고 방 안은 점점 서류 뭉치로 발 들일 곳이 없어졌다. 서류를 이리저리 치우고서야 앉을 자리가 생길 정도였다.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뻔하지. 그날도 그랬다. 어느 겨울밤 홈스는 여느 때와 같이 난로 앞 의자에 몸을 깊숙하게 파묻고 앉아 길게 하품을 하고 있었다. 여기부터 그냥. 이봐 홈스, 저 서류들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 내 건의에 홈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나로서는 잘 정돈해 볼 것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일세. 그렇다고 해도 앉을 자리도 없어서야 어디 방이라고 할 수 있겠나.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걸세. 침실에 있는 것부터 치워보게. 홈스는 내키지 않았지만 내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마지못해 앉은 자리에서 느릿느릿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만에 커다란 양철 상자를 끌고 나왔다. 홈스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다. 치우다 말고 뭐 하는 건가? 이것 좀 보겠나? 이게 모두 사건 기록들이라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 끈으로 따로따로 묶은 서류가 3분의 2쯤 들어있었다. 자네가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사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걸. 홈스는 리본으로 묶인 서류들을 정성스레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아니 그럼 이 모두가 자네가 손을 댔던 사건들이란 말인가? 그래, 모두가 내 탐정 초기 때 기록이지. 홈스는 내가 흥분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자네의 예전 사건들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었는데 젊은 시절 홈스가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 다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이 오래된 서류들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했다. 상자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면서 나는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왓슨,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라네.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재미있는 사건도 있지. 이건 벤버리 술집 사건 기록이고 이것은 러시아 노부인 사건이고 이것은 알루미늄 목발 사건이고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사건이었지. 상자 속을 꼼꼼히 살피던 홈스가 바운가운 것을 발견한 듯 환하게 웃더니 상자 밑바닥에서 낡고 작은 나무 상자를 끄집어냈다. 아이들 장난감을 넣어두는 상자와 비슷한 그것에는 미닫이 뚜껑이 달려있었다. 그리고 상자 속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 낡은 노쇠 열쇠,
실이 달려있는 나무목, 그리고 석 장의 녹슨 금속 원판이 들어있었다. 왓슨, 이게 뭔지 알겠나? 홈스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게 물었다. 글쎄, 모두 괴상한 물건들 뿐이군. 그래, 괴상한 것들이지. 그런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더욱 괴상하단 말이야. 홈즈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서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의자에 고쳐 앉으며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모두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한 뒤에 내가 기념으로 모아둔 것이라네. 머스그레이브가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에도 언뜻 자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군.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겠나? 지금 당장 말일세. 방 치우다 말고 말인가? 놀라는 건가? 자,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줘. 자네의 깔끔한 성격도 대단한 게 못 됐는군 그래. 뭐 좋아. 이 사건은 우리 영국, 아니 온 세계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사건이기 말이야. 내 사건 중에서 이만큼 별난 것도 보기 힘들지. 자네가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해둔다면 나도 기쁘겠네. 이 사건이 빠지고서는 내 사건에 대해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할 수 없을 테니까. 홈즈는 늘 앉던 의자에 몸을 깊숙하게 묻고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정한 시작. 동창생의 방문. 글로리아 스콧호 사건을 계기로 취미였던 이 일이 평생의 직업이 되었던 것은 자네도 잘 알 거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런던 몬테규 거리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대형 박물관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지. 생각해보면 자네와 처음 만났을 때에도 비록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일거리가 끊이지는 않았었네. 또 지금이야 내 이름이 꽤 알려져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도 나를 찾아올 정도지만 처음 사무실을 냈을 때야 어디 그랬겠나? 거의 매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좁은 방에 틀어박혀서 장래에 맞게 될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거나 화학 실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 하지만 그때도 가끔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있긴 했었어. 대부분 친구들이 소개해준 것들이었는데 그나마 사건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내 추리력을 상당히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네. 졸업 무렵에 내가 탐정을 할 거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다 할 만한 사건들은 아니었네. 적어도 머스그레이브 집안에서 사건을 의뢰받기 전까지는 말일세. 이 사건 역시 동창생에게 의뢰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내 지위를 만들어준 첫 번째 사건이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네. 사건이 워낙 기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했고 더구나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한가롭게 실험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네. 한 동창생이 사무실을 찾아왔어. 아니, 머스그레이브 오랜만이네. 잘 있었나? 자네도 여전하군. 그는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라는 친구였는데 키가 매우 컸고 삐쩍 마른 데다가 창백한 얼굴에 눈이 크고 코가 가늘고 높아서 인상이 매우 날카로웠지. 또 워낙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학창시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나 태생답게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었어. 실제로 그는 영국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손꼽히는 명문 귀족 대생이었거든. 그의 가문은 오래전에 웨스트 서섹스주에 정착한 귀족으로 헐스트 내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지. 아마 그 저택이 그 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일 거야. 곱슬머리를 고상하게 넘기는 버릇이나 병약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은 견고하고 전통에 대한 완고함이 묻어있는 봉건시대에 세워진 그의 저택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그 건물만큼이나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지. 우리는 같은 대학에 다닌 동창생이라고는 하지만 겨우 인사나 하는 정도의 사이였어.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아니었고 다만 그가 나의 관찰력과 추리력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만큼 지금 기억이 나는군. 졸업한 다음에는 전혀 만나지 못했고 말이야. 그런데 졸업을 하고도 4년이나 지난 그날 아침 몬테규 거리에 있는 내 사무실로 그가 불쑥 찾아왔던 거라네. 그는 학창시절과 비교해 그다지 변한 데가 없었지. 학창이었을 때도 멋쟁이였던 그는 그날도 최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있더군. 침착하고 기품 있는 행동, 심지어 창백하고 어두운 표정 역시 전과 다름없었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악수를 한 후 내가 물었지. 내 아버님의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네만 2년 전에 별세하셨어. 그 뒤로 집안의 영지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 의원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이런저런 일로 날마다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런데 홈즈 자네는 학창 시절에 우리를 자주 놀라게 하더니 결국 그 재능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고 그래. 그렇게 되었네. 내 머리가 생개가 된 셈이지. 나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군. 사실 나는 지금 자네의 그 지혜가 필요하니까 말했어. 무슨 일이라도 있나? 나는 어두운 그의 낯빛과 망설이는 듯한 표정에서 이 방문이 가벼운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머스 그레이브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어나가더군. 실은 최근에 내 영지에서 매우 이상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났다네. 우리 지방의 경찰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지경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괴이한 사건이야. 난 자네가 이 사건을 꼭 맡아주었으면 좋겠네. 왓슨,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의욕이 불타올랐는지 자네라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걸세. 사무실을 차린 후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된 사건이라고는 하나도 맡지 못해서 따분해하던 참이었으니까 말이야. 더구나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괴이한 사건이라니 난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네. 내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말일세. 집사 브런튼. 내가 권하는 담배에 불을 붙인 머스그레이브는 내가 맞은편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더군. 헐스튼에 있는 우리 가문의 저택은 낡고 오래된 데다 필요할 때마다 계획이 없이 늘린 집이라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네. 또 사냥철이 되면 파티를 여는 전통이 있어서 손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용인이 필요하지. 그래서 식구가 남들보다 많은 편이야. 지금 저택에는 요리사와 집사가 1명씩, 하녀가 8명, 하인이 2, 그리고 사환이 하나 있어. 아, 물론 정원사와 마구간 지기도 있네.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여간해서는 안 되겠군. 그렇지. 사실 집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는 태우던 담배를 끄면서 말을 이었다네. 고용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바로 집사인 브런튼일세. 젊었을 때 학교 교사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실직 상태로 곤란해하고 있던 그를 아버님께서 집사로 고용하셨지. 머리도 좋고 일에도 아주 빈틈이 없었어. 성실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네.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지. 브런트는 우리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보고 있지만 아직 40이 넘지 않았네. 이마가 시원한 미남형 얼굴에 건장한 몸집의 사나이지.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로 똑똑하고 다루지 못한 악기가 없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네. 어째서 일개 집사로 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야. 그런 인재를 20년 동안이나 붙잡을 수 있었다니 자네 집안도 대단하군. 머스그레이브는 머쓱하게 웃으며 내 칭찬을 부인했지. 집안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실직했을 때 자신을 고용해준 아버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 아니겠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것이었을 테고. 가족은 없나 보군. 아니, 어떻게 알았나? 내 질문에 머스그레이브는 깜짝 놀라더군. 하지만 그건 어려운 추리도 아니라네. 왓슨, 자네도 생각해보게. 40이 넘은 더구나 20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나이에 대해서 생김새뿐만 아니라 집사로서의 능력에 개인적인 재능까지 세세히 말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독신이기 때문이 아니겠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네. 젊었을 때 하긴 했었지만 얼마 안 가 사별했지. 다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은 그의 바람기 때문이라네. 작고 평화로운 지방에서 한 사람의 바람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걸세. 사실 집사로서나 남자로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에게도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람기였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착실했거든.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는 늘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지. 한 2, 3개월 전에 하녀인 레이첼 하웰즈와 약혼할 때만 해도 마음을 잡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더군. 얼마 안가 사냥 터지기의 딸인 제니 트리제리스와 사이가 좋아지고 말았지. 결국 파혼을 하더군. 레이첼은 좋은 아가씨였지만 웨일스 사람다운 괄괄한 성격이었지. 게다가 척추 내막염까지 앓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거야.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면서 집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비극이었지. 그러나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군. 레이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군. 그래, 하지만 그보다 먼저 브런튼의 얘기부터 해야겠네. 심야의 그림자. 머스그레이브는 입이 마르는지 마실 물을 청하더군. 나는 이제부터 나올 진짜 사건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조금 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조금 느린 동작으로 물을 가져다 주었네. 그는 단숨에 물을 들이키더니 크게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나가더군. 아까도 말했지만 브런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셈이지. 바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지나친 호기심을 가렸던 거라네. 내가 우연히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분수에 넘치는 그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을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보게. 나는 호기심을 억누르며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기를 원했지. 사실 의뢰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네. 감정이 개입되면 객관적인 사실을 못 보고 지나치게 마련이거나 그는 어느새 다 타버린 담배 대신 새 담배를 피워 물더군. 그러지.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목요일 밤이었네. 저녁 식사 뒤에 블랙커피를 진하게 한 잔 마신 탓인지 잠이 오지 않더군. 잠시 들이키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더 맑아지지 뭔가.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일담한 소설책이라도 읽으려고 양초에 불을 붙였네. 새벽 2시더군. 그러나 소설책은 침실이 없었네. 저녁 먹기 전에 당구실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더군. 하는 수 없이 가운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가야만 했지. 내 방에서 당구실로 가려면 긴 나선형의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실과 장총을 장식해둔 방을 지나가야 한다네. 한밤의 저택은 너무나 고요해서 내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어. 그런데 도서실 앞 복도까지 갔을 때였네. 평소 같으면 닫혀 있어야 할 도서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 그런데 그날은 자러 가기 전에 분명히 내 손으로 도서실의 등불을 끄고 문을 닫았었다네. 그것뿐이 아니었어. 도서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나는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복도의 벽에 장식되어 있는 중세 무기 중에서 도끼 한 자루를 뽑아들고 조심스럽게 도서실을 들여다보았네.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이 희미하게 사방을 비추고 있어서 도서실 안을 확인할 수 있었지. 도서실 안에 있던 사람은 집사인 브런튼이었네. 그는 안락의자에 걸터 앉아서 한 손을 턱에 받친 채 무릎 위에 무슨 지도 같은 종이를 얹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더군. 잠도 자지 않았는지 낮에 입은 옷 그대로였어.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일단 안도의 한숨부터 나오더군. 평소 브런트는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거든. 나는 웅크렸던 몸을 일으키고 도서실로 들어가려 했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나더니 고영인으로서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장식장의 서랍 하나를 열쇠로 열더군. 그리고 그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는 촛불 옆에다 펼쳐놓고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겠나. 주인인 나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열지 않는 서랍을 멋대로 연 것도 모자라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를 태연하게 보고 있다니. 화가 치밀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치듯 브런튼의 이름을 부르며 도서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네. 그는 내 출연에 몹시 당황했는지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지.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서면서 처음에 들여다보던 종이 조각을 허둥거리면서 조끼 호주머니에 집어넣더군. 자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자네에게 주었던 우리 집안의 신뢰를 이따위로 갚나.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 집에 자네 같은 사람은 필요 없네.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게. 내 신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자 난 앞뒤 가릴 정신이 없었지. 당장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네.
화난 내 음성에 대꾸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신통한 얼굴을 푹 숙이고 내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가더군.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화가 나는지 머스그레이브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네. 그래, 그가 보고 있었던 문서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러나? 그 장식장에는 먼 선조 때부터 가문과 관계된 각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 그중 어떤 것인지 나도 궁금했다네. 나는 곧바로 브런튼이 다급해서 미처 치우지 못한 그 종이를 살펴보았지. 초는 아직도 책상 위에서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네. 나는 머스그레이브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궁금해서 그의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지. 그런데 그게 어이가 없지 뭔가. 그가 보고 있던 것은 우리 머스그레이브가의 독특한 의식에 사용되는 문답을 베낀 것이었네. 의식이라니? 우리 집안만의 성의식이라고나 할까. 몇 세기 동안이나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장남은 성년이 되면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문답을 외워야 하네. 그러니 그것은 가문의 문장처럼 오직 머스그레이브 집안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이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일세. 나는 브런튼이 두고 간 열쇠로 서랍을 잠그고 방을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새 돌아왔는지 그가 방 입구에 서 있지 뭔가. 처음에는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군. 하지만 브런트는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풀이 죽어 있었어. 그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지. 나리, 부디 용서해 주십시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 정성을 다해 이 집안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또 일하는 동안 내내 정직했다는 것을 긍지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파면은 수치입니다. 제게 죽을 만큼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번 일로 쫓겨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 예정을 생각하셔서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요구가 뻔뻔하다고 생각했네. 자네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인지 모르는 것 같군. 만약에 자네를 그토록 믿어주셨던 아버님이 이 일을 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나.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지 않겠네. 그렇지만 한 달은 안 되네. 일주일 주지. 나가는 이유는 자네가 알아서 말하게. 일주일입니까? 브런튼의 실망은 목소리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더군. 딸이 2주, 적어도 2주만이라도 여유를 주십시오. 일주일이라고 했네. 2번 다시 말하자 말게. 브런트는 내 단호한 태도에 포기했는지 맥없이 사라졌다네. 그날 이후 이틀 동안 브런트는 전과 다름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지. 나 역시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매일 아침 식사가 끝나면 내게 와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지시받았던 브런튼이 나타나지 않았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를 찾아 나서기로 하고 식당을 나오는데 마침 하녀인 레이첼이 보이더군.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 아, 그녀는 아까 말했던 브런튼과 약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아가씨라네.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너무 치근해 보이더군. 레이첼, 이렇게 다녀도 되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리하지 말고 가서 쉬지. 그러자 레이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군. 파혼의 충격으로 급기야 돌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 당분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혹시라도 브런튼을 보거든 2층 내 방으로 오라고 일러주겠나? 집사님은 떠났습니다. 난 그녀 입에서 나온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뭐? 떠나다니 어디로? 몰라요. 언제 갔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멀리 가버렸어요. 아주 멀리요. 말을 끝낸 레이첼은 벽에 기대어 히스테릭하게 웃더니 급기야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것이었어.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녀의 광기 어린 태도에 놀라서 초인종으로 다른 사람 불렀지. 레이첼은 웃다가 울기도 하고 다시 웃기도 하면서 하인들 손에 의해 자기 방으로 끌려갔네요. 레이첼의 말처럼 브런튼의 침실은 비어 있었어.
그의 방은 어느 창문이나 모두 안에서 꼭 잠겨 있었는데 전날 밤에 나갔는지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이 없더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옷이나 시계, 그 밖에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네. 심지어 돈까지 말이야. 또 실내용 슬리퍼는 보이지 않았는데 외출용 구두는 제자리에 있더군. 그 밖에 없어진 것은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검은 양복뿐이었어. 집을 나간 사람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 않은가? 또 그가 저택을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네. 도대체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 실종. 혹시 어디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에서부터 지하실까지 사사시 뒤졌다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마을에도 수소문을 해봤지만 역시 그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네. 마을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닐걸세. 여보기 왓슨, 슬리퍼를 신고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더구나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고 애걸했던 사람이 야반도주라니.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 머스그레이브도 내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더군.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어디에서도 브론튼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상한 일 아니겠나. 그런데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네. 무슨 일이 또 있었단 말인가? 손가락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는 하얀 담배 연기를 응시하고 있는 그의 눈빛은 그동안의 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 브런튼이 실종된 날부터 레이첼의 발작이 시작됐는데 이틀 동안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네.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벼랑간 미친 듯이 울어젖히기도 하고 금세 아이처럼 소리내서 울기까지 했어. 이런 히스테리 상태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간호사를 데려다가 곁에서 돌보게 할 수밖에 없었네. 그런데 이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레이첼이 사라져버린 거라네. 브런튼이 사라진 지 꼭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 그날 밤 약을 먹은 레이첼이 잠이 들자 안심한 간호사가 의자에 걸터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새벽녘에 간호사가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가 비어있었다더군. 창문이 열려있는 채로 말일세. 나는 급히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그녀를 찾아 나섰지. 그녀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었어. 열려있던 창문 밑에서부터 잔디밭을 지나 연못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거든. 연못은 영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지름길 옆에 있었는데 깊이가 2.5m쯤 되지. 하지만 발자국은 그곳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겠나? 파혼과 시련으로 머리가 좀 이상해진 레이첼이 불쌍하게도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네. 하인들이 그물과 갈퀴를 이용해서 연못 바닥을 뒤져보았지. 그러나 레이첼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네. 그 대신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얻었지. 리넨으로 만든 비교적 깨끗한 자루였어. 하여간 저택과 마을, 심지어 연못 바다까지 찾아봤지만 결국 우리는 레이첼과 브런튼의 행방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고 말이네. 그 자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나? 녹이 잔뜩 쓸어있는 금속 덩어리와 돌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작은 덩어리들이 몇 개 들어있더군. 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만 혹시나 해서 집에 보관은 하고 있네. 하여간 두 사람 모두 집을 나간 것으로는 보기 어렵네. 그런데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사라져버렸네. 이제 우리는 물론이고 경찰도 손을 들고 말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희망을 걸고 이렇게 찾아온 걸세. 나는 머스그레이브의 힘없고 간절한 목소리에서 그가 이 일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니. 의식문의 수수께끼. 왓슨,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괴상한 사건에 귀를 기울였을지는 새삼 말하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긴 이야기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말일세.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집사는 약속한 날짜가 되기도 전에 입은 옷 그대로 사라졌어.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후 정신이 성치 않았던 하녀는 집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알아뒀더니 3일 만에 역시 사라져버렸네. 그는 연못에서 발견된 오래되고 이상한 몇 가지 물건들과 녹이 슬고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변형되어 있던 안의 물건들에 비해 깨끗했던 린넨 자루,
결국 그것은 최근의 연못에 버려진 거야. 어쨌든 사건의 실마리라고 한다면 이상의 것이 전부일세. 하지만 단 하나도 사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네.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시작으로 보아야겠지. 자, 그럼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나? 그래, 바로 집사 브런튼이 집안의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남몰래 보고자 했던 그 의식문이네. 이보게, 집사가 서랍에서 꺼냈다던 자네 가문의 의식문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나?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이렇게 말했어.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네. 그래도 보고 싶다면. 그는 안쪽 주머니에서 2번 접은 종이를 꺼내 내게 건네주더군. 이것은 원본은 아니고 그 문서를 베낀 사본이라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나도 잘 모른다네. 나는 사본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었지. 내용이 궁금했던 거니까. 그때 그가 건네준 것이 바로 이 종이 쪽지일세.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난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뒤에 오는 사람의 것이다. 무슨 달이었던가? 맨 처음부터 6번째. 해는 어디에 있는가? 떡갈나무 위. 그늘은 어디에 있는가? 느릅나무 아래. 어디로 가는가? 북쪽으로 10걸음과 10걸음. 동쪽으로 5걸음과 5걸음. 남쪽으로 2걸음과 2걸음. 서쪽으로 1걸음과 1걸음. 그리하여 그 아래로.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가? 신을 위하여.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생긴 셈이지. 내게는 처음의 수수께끼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흥미가 생기더군. 어쩌면 이것을 풀면 다른 쪽은 저절로 해결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에게 머스그레이브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철자가 17세기 중엽의 것인 걸로 봐서 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네만. 그건 그렇고 홈즈, 이건 아무리 조사해봐야 이 실종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 2 사람을 찾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글쎄, 하여튼 그 집사라는 사람 상당히 머리가 좋군. 큰 신뢰가 되겠지만 10대에 걸친 자네 가문의 주인들 모두와 대결한다고 해도 이기겠는걸?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이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군. 아마 집사의 생각도 나와 같았을 것이네. 자네에게 현장을 들키기 전에도 집사는 이 의식문을 여러 번 보았을 걸세. 아마 그날 밤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을 테지. 그럴지도 모르지. 애써 감추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째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남의 집안의 옛날 의식문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장꼬대 같은 문답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뜻을 밝히기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걸세. 이보게, 머스그레이브. 자네가 도서실에서 글을 발견했을 때 그가 지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허둥지둥 감추었다고 했지? 혹시 그것을 가지고 있나? 아니,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네. 뭐 그렇지는 않네. 내용은 짐작이 가니까. 자네 형편만 괜찮다면 내가 저택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은데. 나야 마다할 이유가 있나? 정말 고맙네. 인사는 3개의 수수께끼가 해결된 후에 해도 늦지 않네. 3개라니? 무슨 소린가? 브런튼의 실종, 레이첼의 실종, 그리고 바로 이 의식문의 의미만일세. 비밀의 장소. 그날 오후 우리는 서섹스행 기차를 타고 헐스테인에 있는 머스그레이브가의 영지에 도착했네. 그의 저택은 한눈에도 대단한 귀족의 소유라는 것이 짐작될 정도로 거대하고 품위가 있었어. 머스그레이브가의 저택은 L자 모양이었는데 긴 쪽은 나중에 중축한 신간이었고 짧은 쪽이 애초에 세워진 본관이라고 하더군. 본관 중앙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단단하고 완고해 보이는 문의 문틀 위에는 1607년이라고 연도가 새겨져 있더군. 완공된 연도를 뜻하느냐는 내 질문에 머스그레이브는 이렇게 말했다네.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하네만 대들보나 기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오래전에 세워졌을 거라고 하더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네. 벽은 엄청나게 두껍고 창문이 너무 작아서 18세기 무렵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어. 지금은 지하실과 함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네. 그런데 자네 정원의 나무들은 정말 훌륭하군. 빈말이 아니었네. 실제로 저택의 둘레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훌륭하게 자란 큰 나무들로 무성한 정원이 있었는데 저택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더군. 그리고 린넨자루가 나왔다는 문제 연못이 저택으로부터 200m쯤 떨어진 가로수길 옆에 있었네. 그런데 왓슨, 왜 브런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의식문을 보려고 했을까? 분명히 브런트는 이 문답 속에서 그 집안 주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비밀을 발견해냈던 거라네. 그렇다면 그가 발견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브런튼에게 그 비밀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걸까? 나는 그 의식문을 여러 번 꼼꼼히 읽으면서 그 뜻을 알아내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어.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해 있었네. 바로 그 문장이 어느 특정한 장소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마차로 저택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세 개의 서로 다른 수수께끼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의식문만 제대로 해석한다면, 즉 그 장소만 알아내면 브런튼이나 하녀 레이첼의 행방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 그 실마리가 떡갈나무와 누름나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의식문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은 그 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먼저 의식문이 만들어진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 큰 나무를 찾아야 했네. 떡갈나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더군. 저택 정면에 나 있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길 왼쪽에 훌륭한 떡갈나무가 버티고 있었거든. 이 나무는 17세기에도 이 자리에 있었겠군. 그렇다네. 노르만 왕조 때부터 이곳을 지켰다고 하더군. 저택보다 오래된 것이지. 둘레가 7m나 된다네. 대단하지 않은가? 이 나무만큼 오래된 느릅나무도 있을 텐데 어디 있나? 아니 그걸 어떻게. 있기는 있었는데 10년 전에 벼락에 맞아 부러지는 바람에 아예 잘라버렸어. 그거 말고 다른 느릅나무는 없나? 이 나무처럼 오래된 건 없어. 너도 밤나무라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 그 부러진 나무가 어디 있는지 장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겠지? 물론이네. 그렇다면 그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안내해주겠나? 머스그레이브는 잔디밭을 지나서 그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마차를 몰았지. 그곳은 떡갈나무와 건물의 꼭 중간이 되는 곳이더고. 느릅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 밑동을 살펴보다가 그에게 물었지. 그거라면 알고 있어. 부러지기 전에 19m였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어린 시절의 가정교사 덕분이지. 수학 시간에 삼각법을 가르칠 때마다 높이를 재는 문제를 많이 냈는데 대부분 나무 높이를 재는 것이었어. 덕분에 나는 이 근처 대부분의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다 알 수 있었고 말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었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 말일세. 혹시 전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나? 특히 그 사라진 브런튼 집사에게서 말이야. 그리고 보니 확실히 몇 달 전에 브런튼이 그걸 물었어. 나무 높이를 놓고 마부와 다퉜다고 하면서 말이야. 머스그레이브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 추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 하늘을 보니 해가 제법 기울어져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오래된 떡갈나무의 꼭대기쯤에 걸릴 듯 하더군. 곧 있으면 의식문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의 조건이 성립될 시간이었지. 해는 어디에 있는가? 떡갈나무 위라는 글귀 말일세. 그렇다면 그늘은 어디에 있는가? 느릅나무 아래라는 글귀를 추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지? 그거야 바로 떡갈나무의 꼭대기에 해가 걸릴 때 느릅나무의 그림자 끝이 어디인가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내 설명에 머스그레이브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더군. 하지만 홈스, 느릅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의 끝을 알 수 있겠나? 실망하지 말게. 브런튼이 알아낸 것을 나라고 풀지 못하는 법은 없다네. 브런튼이 의식문의 수수께끼를 풀었단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보네. 그는 일찍부터 그 의식문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 집안에서 20년 동안이나 일했던 것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였을 것이고. 그럼 그가 사라진 건 그것을 찾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아마도
아마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았을 거라는 건 확실하지만 그의 실종에는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좀 이따가 설명하지. 그보다 막대기와 실 그리고 1m짜리 낚싯대 두 자루를 준비해 주겠나? 나는 서재에서 머스그레이브가 준비해준 막대기의 끝을 뾰족하게 깎았고 실은 1m마다 매듭을 지어 준비했네. 그런 다음 낚싯대 두 자루를 가지고 누름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갔지. 마침 해가 딱 알맞게 떡갈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더군. 나는 낚싯대 두 자루를 연결해서 땅에 세우고 그늘의 방향과 길이를 확인했지. 그늘의 길이는 2.7m였네. 이제 알겠나? 1.8m의 낚싯대가 2.7m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19.5m의 나무는 29.25m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겠나? 1.8m이거나 19.5m이거나 그림자의 방향은 똑같을 테고 말이야. 나는 낚싯대에 실을 묶어서 그림자 방향으로 29.25m를 쟀다네. 나무 밑동에서부터 그림자가 뻗은 방향으로 29.25m가 되는 곳은 저택의 외벽 바로 옆이더군. 그곳에 아까 서재에서 준비한 나무를 박았어. 그런데 내가 나무를 박은 곳에서 5cm도 안 되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나 발견했지. 그것은 원추형으로 조그맣게 땅을 판 흔적이었다네.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브런튼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의 장소를 찾아가면서 그곳에 표시를 했던 거야.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지. 이것 좀 보게. 브런튼이 여기를 지나쳐갔군.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그 흔적을 가르쳐 주었어. 그는 크게 놀라더군. 그렇게 놀라고만 있지 말고 의식문 사본 좀 보여주게. 내가 다음으로 주목한 글귀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답이었네. 북쪽으로 10걸음과 10걸음은 20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동쪽으로 5걸음과 5걸음은 동쪽으로 10걸음일 테고. 나는 나무를 박은 자리에서 주머니 컴퍼스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의식문이 이르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네. 북쪽과 동쪽, 남쪽으로까지 움직였더니 본관의 현관 입구에 다다르더군. 그런데 거기에서 서쪽으로 2걸음을 옮기면 현관 안에 복도였는데 그곳은 돌바닥이었어. 저녁 햇빛에 비친 복도는 그 누구도 손댄 흔적이 없다는 듯이 견고해 보였네. 바닥을 두드려 보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소리가 나더군. 또 아무리 살펴봐도 덧발라진 두꺼운 회반죽에는 조그만 틈도 없었어. 오랜 세월 동안 그 돌을 들춰본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지. 그곳이 의식문이 지시하는 비밀의 장소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말이야. 나는 이때처럼 실망한 적이 없었다네. 왓슨, 처음에는 나의 추리를 의심했다네.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지. 그때였어. 내 행동을 주시하던 머스그레이브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건 아니겠나? 그리하여 아래로.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이 밑을 파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군. 혹시 이 밑에 지하실이라도 있나? 맞았어. 바로 그거야. 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만들어진 지하실이 있어.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은 현관의 서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데 무척 협소했지. 그러니 바닥만을 생각했던 내 눈에 안 띄었던 게 당연했네. 의식문은 지하실로 가는 이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던 거야. 문을 열자 오래되고 습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엄습하더군. 우리는 구부구부한 나선형의 돌계단을 내려갔네. 머스그레이브가 어둠을 더듬어 구석의 통 위에 얹혀있던 램프에 불을 붙였지. 그제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 이곳은 어떤 용도로 쓰였나? 겨울용 장작을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네. 한가운데만 깨끗이 하기 위해서였는지 바닥에 흩어져 있었을 게 분명한 장작들이 벽 쪽에 쌓였었는지 깨끗하게 치워진 바닥 중간에는 녹슨 쇠고리가 달려있는 납작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혼자 힘으로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었어. 최근에 손님이 다녀간 모양인데 내가 가리킨 것은 쇠고리였다네. 그 고리에는 과거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한 체크무늬의 헝겊이 묶여 있었지. 아니 이건 홈스, 이걸 보게. 이것은 브런튼이 두르고 다니던 목도리야. 맹세할 수 있어. 분명히 그의 목도리야. 달아난 공범. 듣고 있던 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홈스는 여유롭게 말을 이어나갔다.
브런트는 목도리로 그 돌을 들어 올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네. 돌 밑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지. 나는 흥분하고 있는 머스그레이브를 진정시키고 그 지방 경찰에 연락해서 경관을 보내달라고 했어. 잠시 뒤에 경관 두 사람이 왔지. 목도리를 잡아당겨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역시 혼자서는 불가능하더군. 경관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가능했지. 그제야 컴컴한 구멍이 드러났어. 머스그레이브가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램프를 내려서 구멍 밑바닥을 비쳤는데 다음 순간 그는 하마터면 램프를 놓칠 뻔했다네. 그리고 브런튼이라고 외치는 머스그레이브의 비명이 지하실에 날카롭게 울렸지. 구멍의 실체를 채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웅크리고 있는 검은 사람의 그림자였던 거야. 바로 실종되었던 집사 브런튼이 있었다네. 그는 구멍 한 구석에 있던 상자 모서리에 이마를 대고 두 팔로 상자를 끌어안은 채 죽어 있더군. 경관들이 그의 시체를 끌어올려 놓았지. 그는 죽은 지 며칠 된 모양이었는데 몸에는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 도무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 없더군. 질식사라는 추측만이 가능했지. 왓슨, 난 몹시 실망하고 말았다네. 처음에 그 의식문이 말하는 곳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밝혀진 사실은 단지 브런튼이 죽었다는 것뿐이었으니 말이야. 모든 것이 원점이었어. 오히려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얻은 셈이었지. 브런튼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 말일세. 나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았네. 깊이는 2미터쯤 되었고 넓이는 사방 4피트 정도인 작은 구멍이었어. 그 밑바닥의 한쪽에는 죽은 집사가 끌어안고 있던 상자가 있었지. 상자는 노쇠가 덧대어져 있는 묵직한 나무 상자였는데 뚜껑은 위로 열려 있었고 뚜껑의 열쇠 구멍에는 이상하게 생긴 구식 열쇠가 꽂혀 있었다네. 상자 바깥쪽에는 이곳에 상자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증명하기로 하듯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 그리고 상자 안쪽은 습기 탓인지 곰팡이가 잔뜩 슬어 있었는데 상자 밑바닥에는 옛날 돈으로 보이는 얇은 금속 원판들이 몇 개 흩어져 있더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지. 구멍 안에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나?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없었네. 나는 홈스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건가? 재촉하지 말게. 아직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홈즈는 나에게 장난기 어린 웃음을 보이며 일부러 느긋하게 말하려는 듯 파이프 담배를 다시 피워 물었다. 그때 나는 구멍을 나와 지하실 구석에 있던 나무통에 걸터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정리해보았지. 왓슨, 자네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경우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야. 내가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네. 우선 브런튼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네. 브런튼은 우연한 기회에 의식문을 보았을 것이네. 아마도 지금의 주인인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가 성인식을 할 때였을 거야. 보통은 열쇠로 잠긴 서랍에 있었을 테지만 그때만큼은 세상에 나왔을 것이고 또한 집안의 장손의 성인식이라고 하면 집사가 관여하지 않을 일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바로 그때 총명한 집사는 이 집사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보물이 있는 장소로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장소를 찾아냈지. 하지만 두꺼운 뚜껑이 덮여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걸세. 브런튼은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외부 사람의 힘을 빌릴 수는 없었겠지. 남의 눈에 띌 위험이 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집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자네 생각에는 누가 가장 적당했을 것 같은가? 설마 레이첼? 바로 그거야. 어쨌든 그녀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으니까 가장 믿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녀는 집사에게 파혼당하지 않았나? 자네 말처럼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해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 브런튼이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대부분의 그런 남자는 자신이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여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 역시 아직도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브런튼은 다정한 말로 속삭여서 레이첼과 화해를 시도했을 것이네.
그렇게 해서 믿을 만하다고 느꼈을 때 레이첼을 데리고 지하실로 데려갔겠지. 그리고 둘이서 무거운 돌뚜껑을 들어 올려 했어. 여기까지는 마치 내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추리해낼 수 있었다네. 하지만 두 사람이긴 해도 한 사람은 여자가 아닌가? 실제로 나도 건장한 경관과 둘이서 들어 올렸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 그 둘이 돌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럼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말인가? 홈스는 손을 내저었다. 그건 아니야. 난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더군. 아니나 다를까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진 장작이 보였네. 길이는 1미터 정도 되더군. 그리고 한가운데가 짓눌린 작은 장작도 있었지. 그와 같은 장작은 한두 개가 아니었네. 모두 하나같이 꽤 무거운 물건에 눌린 것처럼 납작해 있었네. 아기가 맞아 떨어지더군. 그 두 사람은 돌뚜껑의 한쪽 끝을 가까스로 들어 올리고는 그 틈에다 장작을 끼워 넣었을 거야.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은 사람 하나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했을 테지. 그런 다음 긴 장작을 뚜껑과 직각이 되도록 세로로 받쳐서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돌뚜껑의 하중을 받느라 긴 장작의 한쪽 끝만 짓눌린 것이라네. 하여간 여기까지는 잘 되었겠지. 그런데 왜 브런튼이 죽어 있었던 걸까? 그것은 정작 나도 궁금한 것이었다. 홈스 역시 내게 질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구멍으로는 브런튼이 들어갔을 거야.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레이첼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지. 드디어 브런튼은 그렇게 소원하던 이 집안의 보물을 찾았어. 그리고 짐작건대 나무 상자의 자물통을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서 레이첼에게 건네주었을 거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발견한 상자 안에서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자, 비극은 여기서부터네. 레이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버린 남자가 구덩이 안에 있었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소나기에 있었던 거야. 보물을 찾고 희희낙낙하는 그를 보면서 쉽게 흥분을 자라는 그녀의 성격으로 브런튼에 대한 심한 증오심을 헐헐 타올랐을 게 분명해. 사랑을 배반당한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니까 말이야. 아무리 달콤한 말로 구슬렸다고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군. 브런튼의 비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간과했다는 데 있었던 거야. 돌을 받치고 있는 이 장작만 치워버리면 돌뚜껑을 저절로 닫히고 저 남자는 다신 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보물은 이미 내 손안에 있다. 돌의 무게를 버티다 못한 장작이 자연히 빠져버렸지. 아니면 레이첼이 일부러 빼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일세. 브런튼이 건네준 보물자루를 들고 계단을 허둥지둥 뛰어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을. 그녀가 나간 뒤 지하실에는 얼마간 남자의 처절한 외침과 돌뚜껑을 두들기는 소리가 울렸겠지. 질식해가는 그 남자의 고통이 멈출 때까지. 브런튼이 실종된 날 아침에 레이첼이 보였다는 히스테릭한 증세가 이해가 되는군. 나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래,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을 고이든 아니든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을 거네. 그럼 레이첼은 상자 속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건가? 그것은 간단해. 연못 속에서 건져냈다는 녹이 쓴 금속 덩어리와 돌인지 유리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상자 속에 있었던 물건이네. 안에 물건들이 낡은 것에 비해 린넨 자루가 새 것이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야. 처음에는 소유할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못 속에 던져버리고 연못 옆에 지름길을 통해 도망쳐버렸던 거지. 죽음을 부르는 왕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형체도 성분도 분명하지 않은 그것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것을 얻기 위해 브런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젊음을 고스란히 바쳐 남의 집 고용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았던가? 그 물건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머스그레이브를 통해 실마리를 찾았지. 지하실 나무통에
걸터 앉아서 20분쯤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브론튼의 죽음으로 충격받은 그가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다가오더니 나무 상자 속에 있던 돈을 꺼내서 내게 보여주더군. 그는 그것이 찰스 1세 때의 금화라고 하더군. 제조된 연도를 자세히 보니 의식문이 만들어진 시대와 거의 일치했지. 찰스 1세. 순간 나는 의식문의 처음 구절이 생각났다네.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난 사람의 것이다.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연못에서 건져 올린 자루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그 자루가 있는 서재로 갔네. 머스그레이브는 자루 속에 들어있던 잡동사니를 내 앞에 들어놓더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그의 말처럼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녹이 슬고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네. 한마디로 보잘것없었어. 그가 그 물건들을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해할 만했지. 큰 쇳덩이는 이중고리 모양이었는데 비틀거리고 굽어서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렵더군. 나는 그중 작은 덩어리 하나를 소매 끝으로 문질러 보았어. 그런데 글쎄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겠나? 보석이었던 거야. 해답은 나왔어. 마지막 수수께끼가 풀렸던 거야. 보잘것없던 돌멩이가 보석이었다는 홈스의 말이 나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찰스 1세가 혁명당에 의해 처형당한 뒤에도 왕당파는 오랫동안 영국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을 자네도 잘 알 걸세. 결국 외국으로 도망치긴 했지만 말일세. 그때 훗날을 기약한 채 귀중한 물건을 어딘가에 감춰두고 갖다내.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으려고 말이야.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 친구 머스그레이브의 선조인 랄프 머스그레이브 경은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찰스 2세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름난 왕당파였어. 그래도 모르겠나? 우리가 찾아낸 건 아니 브론튼이 찾아내고 레이첼이 연못에 버린 것은 당시 왕당파들이 그의 가문에 맡겼던 영국의 옛 왕관이었던 거야. 뭐? 왕관이라고? 의식문에 있는 말을 다시 새겨보면 쉽게 해야 될 걸세. 첫 번째 문답이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난 사람의 것이다. 였네. 여기서 떠난 사람은 처형당한 찰스 1세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답.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뒤에 오는 사람의 것이다. 에서 뒤에 오는 사람이란 새롭게 왕이 될 사람, 즉 찰스 2세를 말하는 것이라네. 또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 이란 구절을 생각해보게. 랄프 머스그레이브 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관은 언젠가 다시 찾아야 하는 왕위와 다르지 않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그의 정치적 신념이었고 또한 사명이었을 거야. 결국 모양이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 쇳덩이가 바로 영국 왕의 머리에서 빛나던 왕관이었던 거라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나? 찰스 2세가 나중에 국내로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관이 왜 아직도 머스그레이브가 있단 말인가? 글쎄 그 점은 나로서도 알 도리가 없네. 사건과 관계된 일도 아니고. 하지만 추측해보면 랄프 머스그레이브 경이 왕이 돌아오기 전에 비밀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고 봐야겠지. 또 그 뒤에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어느 데에서 후세에게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의식문으로서만 이어져 내려왔을 테고. 그러던 것을 영리한 브런튼이 눈치채고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냈던 거지. 비록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머스그레이브 집안에 있었던 의식문을 둘러싼 사건의 전모라네. 왕관은 지금도 헐스튼에 있는 머스그레이브 저택에 보관되어 있다네. 물론 그것을 개인 소유로 삼는 데에는 까다로운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지. 결국 꽤 많은 돈을 드리고서야 소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군. 만약에 자네가 그 왕관을 보고 싶다면 내가 소개해줄세. 내 소개라면 머스그레이브가 기꺼이 자네에게 그 보물을 구경시켜줄 걸세. 사라진 레이첼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 그녀의 소식은 그 뒤로 전혀 들은 바가 없네. 아마도 커다란 죄책감을 하는 채 영국을 떠나 어디로 멀리 가버리지 않았겠나. 하지만 원래 주인인 찰스 1세도 또 잠시나마 소유했던 브런튼도 비명 횡사한 것을 보면 그녀의 삶도 평탄했을 것 같지는 않는군.